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살롱지기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같이 축하를 해야죠. 그쵸. 2021년이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1월 1일 날 저희가 방송을 하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딱 새해 첫날 살롱이 열리느냐. 그러니까 21년은 우리의 해인가 보다.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심지어 저희 25일 날 살롱 방송이 그날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월 1일. 그러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영광이에요. 이어서 새해 첫날까지.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일주일 차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와우. 그러네. 딱 7일 차이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책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언니들의 새해 목표 같이 좀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전 장황하게 세운 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2020년 초에 제가 뭔가 숙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숙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2020년이 되니까 제가 딱 9수가 되더라고요. 39? 그래서 29이라고 하지. 49이라고 할 뻔했잖아. 나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아이고야.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요즘에 큰일이야. 그래서 뭔가 나도 가족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숙제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남자를 좀 만나서 나의 가정을 이루는 내 인생의 숙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팅도 많이 하고 많은 남자를 좀 만나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게. 인연을 찾기가. 맞아요. 그래서 숙제를 못했어요. 그래. 끝맺히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끝맺히지 못했어. 연말에 사실 이런 소개팅이나 이런 게 훨씬 활발해야 될 시기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심지어 카페도 못 가잖아요. 지금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나? 공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벤치 앉아가지고 비둘기 아줌마처럼. 오돌오돌 떨면서 비둘기한테 팝콘 주면서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11월부터는 아예 그럴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맞아. 그래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이게 제가 1년 동안 어쨌든 여러 뭐 환경이나 아니면 저의 성향 이런 거를 비췄을 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뭔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이제 남자가 아니어도 이거 성별에 국한하지 않고 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은하님은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는 좀 계획성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심 3주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작심 3일은 너무 짧고 어른이니까 작심 3주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3주는 내가 뭔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거를 하고 뭐 한 주 정도는 좀 마음껏 쉬고 또 다음 달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3주 동안 하고 근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3주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1월부터는 3주 동안 금주를 왜요? 여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오늘 나눌 책에 그 베로니카 아빠가 맞아. 그래. 아빠가 주벽으로 맞아. 식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걸 보면서 금주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 3주 금주할 우리 거예요. 술, 담배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체크해야겠다. 네. 3주 뒤에 일단 네. 저희 카톡방에서 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응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제가 지금 벌려놓은 게 많잖아요. 팟캐도 시작을 했고 물론 SNS 계정도 팠지만 거의 사진 한 달에 하나 올릴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한데 뭐든 좀 꾸준히 자주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아주 단기적인 목표는 팟캐를 저희가 5월 달이 되면 1주년이 되거든요. 벌써. 5월이 되면 1주년이 되는데 일단 1주년이 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채우자 라는 게 아주 단기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유튜브도 한번 우리 이 팟캐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로도 한번 진출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얼굴이 노출이 되면 이게 악플이 달릴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또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나이 든 언니들은 뭐지? 약간 이런 얘기 나올까봐 살짝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일단 좀 결심이 서면 유튜브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유튜브 컨텐츠까지 만드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얼굴 좀 응원합니다. 땡겨야겠네. 도희님 듣고 계시죠? 저 멀리서 도희님도 같이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유튜브로 진출하게 되면 같이 하고 있는 언니들과 함께 또 친목을 다지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네. 응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이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언니들과 함께 꼭 읽어야지 하면서 아끼고 아껴뒀던 책인데 드디어 새해 첫날 살롱에서 펼쳐보게 됐네요. 그런데 호불호가 굉장히 맞아요. 갈리는 책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언니들은 좀 다른 의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부터 듣고 시작하자. 책 어떻게들 읽으셨습니까? 이거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잘. 그래서 사실 여기 오늘 오면서 언니들의 좀 해석을 들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는 따라갔어요. 스토리만 따라갔어요. 그 함축된 의미들을 제가 못 잡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이 시간에 토니가 바로 나. 약간 이런 감을 느낌이 못 되지. 잡고 있구나. 끝까지 아마 끝나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엄청나게 원망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이 막판에 이게 2번의 반전이 나오는데 네. 저 막판 마지막 반전 사실 되게 소름이었거든요. 근데 뒤통수를 빵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저는 사실 다른 걸 예상을 했는데 네. 그거에 너무 제가 자만했나 봐요. 나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 이 정도야. 약간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이 정도의 그랬는데... 반전은 나한테는 이랬는데 뒤에서 마지막 3장 5장 정도 거기서 다 풀리죠. 와, 뒤통수 너무 맞아가지고 사실 반성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얕은 아이구나. 반성하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주님은 책을 좀 어렵게 읽었다. 하지만 반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맞아요. 라는 총평? 네. 은하님도 비슷한가요? 저는 이거를 10년 전쯤에 처음 읽었는데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 맨부커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뭐 베스트셀러라고 교보문고 같은 데 나와 있는 걸 제가 샀겠죠. 근데 10년 전이면 저도 그만큼 머리가 지금보다 덜 익었을 때니까 확실히 좀 가독성이 떨어지긴 했었어요. 어휘들이 워낙에 좀 어려운 어휘들도 많았고 한자어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때도 읽으면서 일단 반전은 정말 놀랍기는 하지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 줄리언 반스가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일단 이 분량이 적다라는 그런 논란과 그 다음에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분량에 있어서는 줄리언 반스가 호언장담했던 게 모든 독자들이 이거를 읽으면 무조건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사실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2번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진짜 2번 읽었거든요. 일단 어려웠어요, 저는. 네. 다시 읽어지기가 쉽지 않은 책이긴 해요. 근데 어려워서 저는 한 번 더 읽게 되던데. 네. 머리가 딱 아프더라고요. 다시 궁금해서. 읽을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내가 이해한 앞단의 내용은 뭐고 그 문장은 뭐였고 그 단어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야? 하고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그 타고나길 다른 사람들. 호기심파. 네. 나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톤인 거예요. 그래. 결말을 그냥 봤으면 된 거예요. 난 마거릿. 난 마거릿이야.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읽을 때 결말을 알고 봤기 때문에 좀 이런 중간중간 떡밥을 찾아가면서 읽는 게 좀 재밌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렵기는 했고 이해가 안 가는 캐릭터들도 많죠. 분명 존재를 했고 그랬어서 오늘은 언니들이 책을 읽으면서 답답했던 거 그리고 이해 안 됐던 거 좀 질문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감독님만 믿고 왔습니다. 그래? 모든 걸 해석해 줄 거라고. 왜냐면 저는 근래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소름 돋았던 그러니까 3번이나 읽으셨다고. 왜냐면 물론 이제 뭐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해가 어렵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마지막 그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서 주는 그 반전의 매력이 진짜. 저는 앞단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상쇄할 만큼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유교 소녀들은 이해할 수 절대로. 없는. 그리고 캐릭터들에 대한 이해도 이게 책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 파악된 캐릭터의 모습과 2부에서 파악되는 캐릭터의 모습이 또 저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부에서는 주인공 토니의 감정을 좀 많이 따라가면서 읽었고 2부로 넘어와서는 아니 이런 XX? 천하의 눈치 없는 쌉쌈놈? 남자가 쌉쌈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베로니카하고 마거릿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몰입이 돼가지고 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것만 가지고도 매력 있는 책이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편하게 우리 좀 뭐 캐릭터도 그렇고 상황이나 반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줄리언 반스 작가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대략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는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워낙에 이게 스토리 중간중간에 떡밥들이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화요일에 방송했던 줄거리를 들어보시면 자세히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방송은 특히나. 편만큼은, 네. 그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굵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학창 시절에 친구였던 토니와 에이드리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토니가 나중에 대학에 가고 나서 사귀었던 여자친구 베로니카와 연애를 하다가 어쨌거나 좋지 않게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가 연애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에이드리언은 토니에게 허락을 구하는 나 베로니카랑 사귀어도 돼? 데이트해도 돼? 라는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토니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베로니카는 뭐 과거에 이러이러한 상처도 있었던 아이이고 뭐 그런 정보를 약간 자기가 썼던 편지를 굉장히 미화시켜서 기억하는 거죠. 그게 충격이야. 그게 충격이야. 그리고 뭐 베로니카랑 잘 되길 바란다. 그런데 뭐 베로니카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멋진 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걔네 엄마조차도 나한테 베로니카한테 모든 걸 다 내주지 말아라라고 경고할 정도였으니까 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엄마와 한번 상담을 해봐라. 조언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기억했던 그 편지 내용이 사실은 전혀 신사적이지 않았고 거기에 온갖 악담과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던 끔찍하죠. 네, 진짜 끔찍합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너무 끔찍한 내용이었어. 그래서 뭐 그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해프닝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반전이 있는 그런 스토리예요. 네, 그러니까 은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은 196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고등학교에서 만난 네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1인칭 화자이자 주인공인 토니 웹스터라는 인물과 그리고 나중에 전학을 오게 되는 굉장히 지적이고 총명한 에이드리언 핀이라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일부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토니와 에이드리언 사이의 어떤 한 여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소소한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갈등들이 채워지면서 끝이 나는데 이제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하고 그렇죠.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하고 끝이 나는데 여기까지가 1부예요. 1부고 2부로 넘어가서는 이게 중요한 거는 책의 전반이 토니의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서술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1부도 토니가 기억하는 학창 시절 그리고 등장 인물들 그리고 상황들 사건들 다 그냥 토니가 기억하는 그 기억에 의존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1부에서 서술했던 자신의 기억들이 사실은 정말 거의 다 왜곡되어 있고 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자기가 자신의 기억을 미화시켜서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좋았던 것만 맞아요.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게 되는 게 2부의 스토리고 그게 이 책의 가장 큰 반전이자 매력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초장부터 반전을 오픈하고 이야기를 끌어가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듣기 전에 책을 꼭 읽고 오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줄거리도 듣기 전에 왜냐면 너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읽고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럼 먼저 1부 이야기부터 해봤으면 합니다. 네, 1부는 물론 2부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의 축을 담당하는 인물이 바로 주인공 토니와 그의 친구 에이드리언이잖아요. 1부에 등장하는 토니와 에이드리언
이라는 인물은 또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를 못한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일부에서 토니가 되게 좀 찌질해 보였거든요. 1부도 2부도 다 그렇긴 해요. 둘 다 찌질했는데 일부에서는 에이드리언한테 알게 모르게 약간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에이드리언은 아마 신경을 안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냥 흔히 보이는 남자들의 그런 허영도 있고 약간 나 좀 잘 나가, 난 좀 특별해.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줬던 대목이 그 시계를 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시계를 안쪽으로, 손목 안쪽으로 손목 차는 안쪽으로. 근데 그 친구 원래 셋 있다가 에이드리언이 나중에 졸업을 전학을 하면서 이제는 4명이 되는 네. 건데 그 세 친구가 다 같이 시계를 손목 안쪽에 찼는데 에이드리언만은 그러지 않았어. 나는. 네. 그걸 보면은 토니는 확실히 좀 약간 찌질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에이드리언은 저는 약간 제가 느낀 건 약간 염세주의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염세주의자. 별로 세상에 그렇게 정도 없고 뭐 머리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진지한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자살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2부까지 다 읽고서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왜 토니의 엄마가 애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약간 애가 너무 똑똑해서 이 자기의 이런 거를 받아주지 못한 이 세상을 원망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친구는 맞지만 사회성이 매우 결여된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왜냐면은 뭐 2부에서 밝혀지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손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대에는 결손 가정이라고 이혼 가정인 거죠. 이혼을 해서 아버지랑만 사는데 어머니가 떠난 그 영향으로 아마 그렇게 사라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뭔가 애정 결핍에 머리는 좋고 사회성이 결여돼. 근데 저는 일부에서 느껴지는 에이드리언은 그냥 정말 나이답지 않게 정말 총명하고 지적이고 조숙한 캐릭터로. 맞아. 왜냐면 이게 보면 토니의 기억에 의존해서 캐릭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토니가 바라보는 에이드리언은 그냥 저 위에 있는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시기심을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전 동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에이드리언이 토니에게 있어서. 너무 우울해 보였거든요. 토니가 바라보는 에이드리언이.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모습까지도 되게 멋있어 보이는 대상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나이 또래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감정이나 감성 같은 걸 생각하면은 그냥 정말 그 넘치는 에너지 이거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진짜 페로몬 뿌리고 다니고 그런 모습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에이드리언은 그렇지 않은 거야. 늘 차분하고 정제되어 있고 본인들이 뭔가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 뭐 시계를 거꾸로 찬다거나 하는 것에도 동참하지 않아. 그런 모습까지도 토니에게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에서 에이드리언은 토니에게 있어서 빈틈없는 존재. 심지어 그 자살을 택했던 모습마저도 너무 멋있었어. 완벽하다고. 완벽한 캐릭터. 저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나오는 게 이 3명의 친구가 서로 자기가 더 에이드리언과 가장 친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니도 자기가 에이드리언하고 가장 친해. 그러니까 본인이 에이드리언이라는 존재 자체를 뭔가 자기들은 그냥 흔한 청소년이라면 에이드리언은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에이드리언에 대해서는 사실 에이드리언이 지금 시점이 토니 시점이다 보니까 에이드리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토니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에이드리언은 나이에 비해서 조숙하고 맞아. 그리고 철학적이고 맞아요. 그런 아이, 동경의 대상인 아이. 토니는 그냥 자아도취도 있고 있어. 자기 방어적이고 자격지심 있고 있어요.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나이 또래 그 남자의 평균치를 보여주는 게 토니라고 생각해요. 딱 사춘기. 사실 뭐 특별히 얘가 찌질해도 아니야. 그냥
그냥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 음. 근데 에이드리언은 좀 확실히 달라. 맞아요. 좀 다른 게 느껴져. 물론 이게 토니의 시선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객관적인 사실만 봐도 학교에서 달라요, 맞아. 선생님하고 논쟁이 붙잖아요. 역사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맞아요. 할 때도 맞아요. 굉장히 명확하게 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역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의 생각이나 관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일화도 하나 나오잖아요. 롭슨이라는 동급생이 죽었을 때, 자살했을 때 그 자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그 부정확한 기억들,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허상.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토니와 에이드리언 일부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그렇게 좀 해석이 됐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베로니카라는 인물인데요. 일부에서 언니들이 파악한 베로니카는 어떤 캐릭터였어요? 베로니카는 토니보다 조금 더 상류층에 사는 그런 아이이고, 뭐 같은 대학에 다니니까 당연히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겠죠. 그런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베로니카는 좀 타고난 있는 집에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죠. 그런 애의 성격을 좀 띠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토니의 시각이긴 하지만 토니의 시각이지. 토니의 시각이긴 하지만 베로니카와 토니가 뭐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 보면은 은연중에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얘가 굉장히 무시하고 베로니카가 토니를 굉장히 무시하고 자기의 취향이 옳다라는 식으로 계속 약간 세뇌를 하는, 그리고 거기에 토니는 그저 끌려가는. 왜냐면 토니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자격지심이었던 거예요. 난 자격지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뒷이야기로 가보면 이게 토니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왜곡된.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일부에서 봤을 때 토니의 시각으로 일부에서 비춰졌을 때 베로니카라는 아이는 일단 좀 약간 자만하고 맞아. 그러니까 일부에서 비춰진 베로니카는 진짜 샵샵년이야. 맞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는 토니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집으로 데려가서 케어를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맞아. 토니를 케어해주지 않고 그냥 집에 계속 내버려둬. 그런 상황이 있었고, 두 번째는 되게 자유로운 시대잖아요. 1960년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 뭐 그런 뭐 혼전 섹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연하던, 뭐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시대, 오히려 그런 걸 더 추구하고 뭔가 추앙하던 시대였을 텐데 자유연애주의. 잠자리를 소위 말하는 끝까지 가지 않았다. 끝까지 가지 않아. 끝까지 가지 않는데 베로니카 집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토니가 베로니카를 데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잖아요. 거기서 에이드리언을 이제 처음 만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약간 미묘하게 이제 이건 나중에 기억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그때 에이드리언한테 호감을 가졌던 것 같다라고 기억하지만 뭐 그때는 일부에서는 사실 그런 느낌까지는 사실 파악하지 못했어. 그랬는데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관계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니까 토니의 기억에서는 헤어지게 된 거죠. 두 사람이 헤어졌어.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집에 찾아와서 잠자리를 갖는 거야. 집에 찾아온 게 아니라 펍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펍에서 우연히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관계를 가졌잖아요. 토니의 기억에서는 아니 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헤어지고 나서야. 저는 이 시리즈로 다 너무 이상한 거죠. 엮여서 다 사실 물음표인 거야.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베로니카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일부에서. 그럼 2부를 보고서는 사실 이해를 하셨어요? 네. 2부를 보고 나서. 그 외에 잠을 잤는지도? 네. 2부를 보고 나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의 생각과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2부 반전을 다 얘기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베로니카가 계속 의문스럽다. 의문스럽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잠자리를 갖고 난 이후에 토니하고 이제 말다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에이드리언이랑 사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부에서 정말 딱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나한테는 이해하기 힘든 캐릭터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베로니카는 가족들한테 소개를 시켰는데도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 가족들은 도대체 뭐 하는 가족이지? 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의구심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 게 토니를 데리고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운전을 해서 하물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나요? 네. 토니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돼. 사실 맞아. 위더른이라고 해도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인데 좀 무례하게 대하는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빠
잭도 똑같아. 토니를 뭔가 좀 무시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풍기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갔는데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라라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느 날 사라와 토니만 남겨두고 깨우지 않고 같이 나가자는 얘기도 하지 토니는 않고 더 자고 싶을 거라 그랬나? 토니는 늦잠 자고 싶어 할 거라고 하면서 사라랑 토니만 내버려 두고 나갔다 온 거예요. 산책을. 그러면서 사라와 단둘이 남겨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라가 보이는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행동들도 등장을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별일이 없었어. 별일이 없이 그냥 지나갔더니 근데 사라는 토니에게 그래도 꽤 호의적이었죠. 행동을 했어요. 네. 그때 사라가 했던 얘기가 있죠. 베로니카에게 너무 많은 걸 내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해. 자기 딸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가족들 뭐냐.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부를 읽고 나서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가족이었거든요. 이 도대체 엄마와 베로니카는 도대체 무슨 관계였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 저는 해결이 안 됐고, 그렇죠. 해결이 안 됐고, 모르겠어요. 시간을 제가 잘 따라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라는 왜 그렇게 호의적이었을까? 토니에게? 그것도 사실 의문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 아침 산책 나가는 것도 사실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셋이만 그것도 아빠, 베로니카 그리고 베로니카의 오빠인 잭 이렇게 셋이 아침 산책을 나갔다는데 왜 이 가족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그것도 사실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되게 의문스럽지 않았어요? 맞아요. 보통의 엄마들은 자신의 자식 편에 서서 충고나 조언을 하는데 일단 이 엄마는 자식의 편이 아니었어. 아니야. 네. 그래서 일단 딸과 엄마의 관계도 궁금하고 아빠는 왜 그렇게 맨날 술만 퍼마셨을까? 그래. 네, 그것도 궁금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사실 이 소설에서 저는 제일 궁금한 가족들이에요. 근데 워낙에 드러나 있는 정보가 적어서 네. 잘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의문스러운 가족. 이라고 생각하시죠? 아, 어디서부터 왜? 내가 반전을 얘기해야 되지? 왜? 어떻게 뭐 지금 알아요? 느껴져. 감독님이 어떻게 알지? 내가 빨리 말하고 이거를 싶은데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1부랑 2부랑 나눠지니까 연결이 사실 되는 이야기거든요. 다 이게. 사실 저는 2부를 보고서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일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2부를 다 읽고 난 후에 해석되는 모습들까지 지금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일단 제가 2부까지 갔다가 지금 나누는 얘기들을 다시 반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나눠보겠습니다. 반전이요? 아니요, 그냥 지금 아시는 그 반전인데 그 반전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과정이 사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반전을 다 일단 스포를 다 얘기를 해주고 다시 돌아와야 돼. 너무 궁금해요. 나도 궁금해.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 또 일부 거의 후반에 가서 베로니카가 토니와 잠자리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베로니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토니에 대한 베로니카의 감정은 뭐였을까? 한번 자보고 싶었나? 그냥 느낌? 아니 그게 아니면 사실 아니면은 뭔가 미련이 좀 남았었나? 토니한테? 저는 베로니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토니와 사귀는 중에 일단 감정을 굉장히 숨기는 사이였잖아요. 나는 네, 그게 가족 관계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본인이 먼저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아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라는 싸움에서 지기 싫어서 그거를 숨기다가 둘이 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사실 그것보다 더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질러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토니와 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펍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진한 키스를 하고 또 자기네 집에 데려다 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맺을 때에도 자기가 리드를 해서 뭐 콘돔도 끼워주고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드리언이래. 토니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계속 끌려가기만 했던 그래서 얘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너는 이거 강간이나 다름없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좋아하지 않는데 나랑 내가 이렇게 리드를 하니까 잤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랑 비슷하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일부는 토니의 기억에 의존해서 서술이 간 게 됐잖아요. 아니야? 헤어진 게 아닌 거예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소름. 두 사람은 어. 헤어지자라고 얘기해서 헤어진 게 아니었어. 그건 그래. 맞아. 그러니까 토니 과일 혼자 케이크를 생각한 들고 거야. 티를 마시러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그때 다음에 얘기 나눈 것도 뭐냐면 나는 고인물이 아니야라고 말을 한 거야. 세 번째 읽고 나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헤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았어. 근데 토니 헤어지지 혼자 않았고. 헤어진 거? 토니 혼자 헤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소원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원해진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토니가 자기 친구들한테 베로니카를 소개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드리언을 만나고 난 이후야. 그러니까 베로니카는 사실 에이드리언한테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어. 그러니까 여기서 왜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나는 고인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든지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 얘가 너무 나한테 긴장감 없이 대하는 것 같고 뭔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는 것 같고 대화도 안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얘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자꾸. 그래서 두 사람이 잠깐 소원해진 시기가 그리고서는 그 시기에 뭔가를 확인받고 싶어서 잤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사실 계속 에이드리언한테 향하는데 나는 어쨌든 토니랑 사귀고 있는 사이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까지 끝까지 가봐야 정말로 얘랑 나랑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토니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토니가 원하는 걸.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좀 느꼈을 것 같고 내가 토니의 친구에게로 마음이 향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헤어진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잠깐 연락이 뜸했던 사이니까 나는 얘랑 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얘는 나랑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잤어. 그럼 강간이지. 강간이지. 미친놈이네. 그러니까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해했네. 근데 일부의 내용만 보면 오해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토니가 기억하는 모든 게 그렇게 왜곡되어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서야 진짜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 뒤에 에이드리언에게 편지가 와요. 그래서 편지의 골자는 베로니카와 만나도 되냐는 내용인데 이제 이미 두 사람은 토니 모르게 사귀고 있던 상태였던 거고 자신의 절친인 토니에게 스스로 알리는 게 맞다는 생각에 에이드리언이 편지를 보내게 됐던 거죠. 근데 물론 베로니카와 같이 의견을 나눈 후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받고 토니가 분개하잖아요. 어차피 이제 자기 여친도 아닌데 아니잖아.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절친이 이제 자신의 엑스와 사귄다는데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분노의 답장을 보내요. 근데 일부에서는 굉장히 미화시켜. 별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내. 나는 그것도 사실 되게 충격이었어. 이게 이제 일부의 이렇게 반전이에요. 자기 감정의 쓰레기를 다 때려 그렇지. 적은 편지를 그렇게까지 왜곡시킬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근데 중요한 건 일부에서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한 1년인가 지났죠.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 전해 듣게 되죠. 그렇게 1부가 끝나고 2부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최대한 저희가 스포 없이 스포 없이 인물과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지금 가슴이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스토리밖에 몰라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포를 포함한 2부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 도대체 사라는 왜 40년이 지나서 굳이 토니에게 심지어 500파운드의 유산을 또 같이 남겼어요. 500파운드의 유산과 편지를 남겼을까? 일기장과. 일기장과 함께 뭘 원했던 걸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가족이 가장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왜 굳이 이렇게 토니 앞으로 이걸 남겼을까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사라는 상식밖에 사람이에요. 그 딸의 남자친구와 계속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 자체도 일단 상식밖에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이해할 수가 없는 그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이드리언하고 베로니카하고 사귈 때 토니한테 또 한 번 편지를 썼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왜 굳이 엄마가 얘네 둘 사이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란 듯이 왜 네. 토니한테 왜 편지를 보내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의문투성이인 사람. 막장 드라마에 익숙해진 저의 입장으로는요. 이 사라 포드라는 사람이 토니한테 고마웠나?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에이드리언을 토니 네. 덕분에 알게 됐으니까. 응. 너 너 덕분에 내가 좋은 남자 만나서 완전 애까지 또라이인데? 낳았어. 이거 진짜 한국 조선 감성이다. 한국 막장 갬성으로. 조선 감성이다. 라고. 근데 사실 그거 말고는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베로니카랑 토니랑 헤어졌을 때 사라가 편지에 너랑 헤어지고 베로니카가 너무 힘들어서 말라간다 라고 썼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본인과 에이드리언의 사이를 알았기 때문에 베로니카가 말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써서 사실 본인 때문인데 토니 너 때문에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라고 자세하게 안부를 전해주는 것부터가 너무 소름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라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맞고 절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이드리언하고 본인이 사랑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했겠죠? 뭐 두 사람은 서로. 얼마나 고마워 토니가. 근데 이 둘 사이를 아는 사람은 토니밖에 없잖아. 토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드리언도 알고 사라도 알고. 토니밖에 없잖아요. 토니밖에 없는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한 번쯤은 내 사랑을 인정받고 싶지 않았을까? 누군가에게라도. 이게 보면은 그 사라와 에이드리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존재, 정체에 대해 사람들이 명확하게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다 숨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왠지 제 생각으로는 베로니카가 약간 미혼모처럼 키워진 아이 그러진 않았죠. 왜냐하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누나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요양보호사이긴 했겠지만 동네에서는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마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늦둥이라고 속였겠죠. 나 너무 한국 막장 갬성이다. 그렇죠. 사라와 에이드리언의 관계는 언제 짐작을 하셨어요 혹시? 짐작은 무슨 얘가 얘기해줄 때까지 몰랐어요. 제 얘기할까요? 저는 발제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서는 한 이렇게 쭉 읽다가 그 에이드리언이 결손 가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혼 가정의 아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집을 떠났다? 도망을 갔다? 약간 이런 식인데 그래도 자기는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한다 라고 에이드리언이 얘기를 했길래 그리고선 사라가 나타나길래 에이드리언이 엄마구나.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판까지 그냥 어머니인 거예요. 에이드리언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일기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친엄마라고 생각했구나. 친엄마라고 이거 생각했어요. 정말 조선 감성이다. 근데 저는 소름. 비슷해요? 아니 지금 아까 뒤에 막 다 얘기하고 싶다 자꾸 그러셨잖아요. 조 감독님이. 네. 그럴 때 내가 눈치채지 못한 반전이 하나가 더 있나? 라는 생각을 아, 하면서 근친상간이어서 장애가 태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사라랑 에이드리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경비님이 그 얘기하니까 그래도 말이 되는데? 그 말이 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끝에 그 5장 남았을 때까지 에이드리언의 친어머니가 사라라면 모든 게 너무 퍼즐이 너무 잘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라가 베로니카의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토니에게 그러한 충고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판에 와, 이 서양 사람들 이 한국 막장이 아니라 영국판 막장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책을 다 덮기 전에는 설마 사라랑 에이드리언이 약간 물음표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덮고 나서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지니까 오히려 그럼 에이드리언은 도대체 사라한테 왜 빠진 거지? 어떻게 빠지게 된 거지?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달걀을 그렇게 해줬나 보다. 그래서 일부러 다시 펼쳐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에이드리언이 어떤 거에 빠졌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니가 그 저주의 말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에이드리언이 무심하고 뭐 별로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다라고는 했지만 에이드리언도 사실 이 3명의 친구에게 굉장히 의지를 했던. 그쵸. 맞아요. 결국에는 뭐 지적 수준이 뛰어나다고 네. 해도 네. 10대, 20대였을 거고.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베로니카를 만났는데 친한 친구로부터 그런 편지를 받았어. 그러면 의심을 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베로니카 진짜 이상한가? 찾아간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간 사라를 거야. 찾아갔어.
갔는데 사실 토니한테 이래 이래서. 했던 행동을 똑같이 했지. 근데 계란을 막 풀고 막 쓰레기통에 버려서 다시 해주고 손을 이렇게 베로니카에게 흔들고 너무 많은 거를 내어주지 내어주지 말아라. 마 얘기하면서 뭔가 뭔가 토니와 이 사이에서 뭔가 이 세 명의 갈등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 어른 감성에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미 지적 수준이라는 게 높기 때문에 어른과의 그런 그치. 의사소통에서 조숙하니까. 오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총명하고 지적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지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토니는 눈치채지 못했던 엄마의 어떤 그런 미묘한 행동 나를 유혹하는 그 행동을 얘는 그걸 유혹이라고 해석했을 거예요. 유혹으로 받아들였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맞아요. 결핍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엄마에게 느꼈던 결핍을 사라를 통해서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겼겠죠. 그래서 넘어갔다. 홀딱 넘어갔다. 그런데 사라가 임신을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충격이 온 거야. 왜냐하면 얘가 전공이 윤리학이야. 전공이 윤리학이야. 그리고 굉장히 본인의 그런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삶의 기준이나 뭐 방식들 이런 것도 굉장히 철두철미했잖아요. 뭔가 약간 결벽증도 좀 있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여자친구의 엄마와 바람이 나서 불륜을 저질러서 심지어 유부녀인데 애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비극적이었어. 근데 편지 얘기 아까 잠깐 했었는데 여기서 왜 또 하나의 반전이 이제 편지였잖아요. 맞아요. 편지도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토니가 찌질한 애였을까? 아니 근데 나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은 편지를 너무 화가 나면 쓸 수 있어. 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썼다는 걸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걸 어떻게 홀딱 그렇게 미화해서 기억할 수 있는지가 너무 이상해요. 나는 그 저는 부분이. 충격적이기는 했는데 그 충격이 이거 대단한 반전이다라는 것보단 사실 초반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긴 했거든요. 편지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토니가 떡밥을 이건 어디까지나 내 기억이고 지금은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남겼기 때문에 얘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잘못됐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실제의 글이 이랬기 때문에 반전이야라기보다는 너무나 그 인간의 더러운 심리를 추악한 심리를 너무 좀 현실적으로 쓰고 있어서 이 정도로까지 더럽게 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편지 실제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2부에서 확인하고 나서 토니라는 인물이 너무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1부와 2부의 토니가 그렇게 인상이 다르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도. 편지 자체는 되게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혹시 그러면 언니들은 이제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보였던 뭐 인물이나 상황 혹은 좀 이거는 아직도 미스테리야 싶었던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는 그 베로니카의 가족이 그래. 가장 미스테리하면서 그냥 그 가족 얘기를 좀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근데 아버지도 분명히 마음의 병이 있었다고 봐요. 일단 뭐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다 알고 나서는 그 아버지의 병이 왠지 어머니로부터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가 그런 상태가 됐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서로에게 있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왜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토니가 집에 갔을 때 첫날 지나고 아침에 토니를 안 깨우고 셋이 네. 산책을 나갔잖아요. 네. 테스트. 그러니까 아니 넌 그런 테스트를 왜 하지? 테스트였겠죠.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런 테스트를 그 왜 해야 되는 얘기는 거야?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엄마의 그런 성향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엄마의 그런 어떤 남자든 일단 오면 꼬시고 보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가족이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토니한테? 그렇죠. 토니에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제기 사과하잖아요. 메일로도. 우리가 그때 미안했다고. 그랬던 거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베로니카도 그런 자신의 어떤 테스트 과정에 미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날 밤에 토니에게 친절하게 키스를 하고 내려가잖아요. 야한 꿈꾸라. 야한 꿈꾸라고 얘기하고 보상을 내려줬잖아.
그 가족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상한 가족이. 그래서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남자친구들이랑은 헤어졌겠지 계속. 에이드리언. 근데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그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게 엄마와의 관계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데려다 너무 놓고 서운하다. 오빠한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착화된 가족이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그래 왔던 가족이라면. 그러니까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계속 거기에서 그려지는 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뭔가 두 개의 세계가 그렇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세 맞아요. 식구의 세계와 엄마의 세계. 맞아. 완전 따로 놀고 얘네들이 뭔가 말을 건다거나 하고 있는 얘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렇지. 완전 자기 세계에만 네. 파묻혀 있더라고요. 네.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면은 우리는 기나긴 휴지기를 부여받게 된다. 질문을 던질 시간적 여유를 그 밖에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나? 나는 일생을 통틀어 단 한 번만 춤을 추는 한 젊은 여자를 생각했다. 앞으로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을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에이드리언이 규정한 역사를 생각했다. 그의 아들이 나를 피하려고 엠보싱 화장지가 놓인 선반에 얼굴을 들이박던 모습을 생각했다. 나는 프라이팬에 붙이던 달걀이 터졌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평하게 휙하니 내버리던 한 여자를 생각했다. 바로 그 여자가 나중에 햇빛이 내리쬐는 등나무 아래에서 팔을 수평으로 뻗으며 비밀스러운 제스처를 취하던 모습을 생각했다. 거기엔 축적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너머에 혼란이 있다. 거대한 혼란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니까 다른 기억들이 막 머릿속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란밖에 없다. 책임도 있죠. 네. 저희 사실 아마 녹음 끝나고도 같이 계속 이야기 나누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인생,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책의 인상적인 구절과 한 줄 평을 좀 나누고 팟캐 녹음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토니가 네. 본인이 보냈던 편지를 읽기 전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할까? 그러면서 얼마나 가감하고 윤색하고 교묘히 가지를 쳐내는 걸까? 그러나 살아온 날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이야기에 제동을 걸고 우리의 삶이 실제 우리가 산 삶과는 다르며 다만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도 적어진다. 타인에게 이야기했다 해도 결국은 주로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이 기억이 우리 스스로에게 맞춰진 주관적인 맞아요. 거라는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너무 절감한 대목이었어요. 네. 이 책에 대한 그냥 마지막 제 느낌? 한 줄 평을 하자면 내 안에 있는 찌질함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책?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기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종종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거를 보면서 좀 나는 그런 적이 없나? 내 기억 속에는 뭔가 왜곡되고 있을 수 미화된 있지. 게 분명 있을 텐데 거예요. 네, 좀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했던. 저는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구절은 소설 초반에 역사 수업 시간에 에이드리언이 했던 말인데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과 불충분한 문서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이 소설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니의 부정확한 기억과 사라가 남긴 불충분한 문서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 어떻게 뒤틀리고 깨지는가를 아주 흥미롭게 전개해 나가는 소설이다라는 한 줄 평을 남기고 싶고요. 저도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이 책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뭔데요? 아직도 전혀 감을 못 잡는구나. 그렇지? 넌 늘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너무 나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도 못 잡은 거예요? 지금? 난 너무 지금 정말 카오스예요. 아 정말? 혼란이야. 녹음 끝나고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소설이니까 뭐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평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영화 500일의 썸머 토니 같은 남자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화는 네 500일의 썸머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